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미선입니다. 내가 만드는 집 미래의 집이라는 주제를 드리긴 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미래 집을 제가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제가 또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조 강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미래의 집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좀 미션을 줬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알아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난감했겠죠. 그래서 설문을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20명 대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가져갔습니다. 초연결 시대 이것도 되는군요. 뭐 안정, 휴식, 가족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지는 얘기죠. 여기 심지어 달러, 돈, 젊은 세대에게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참 요즘은 넘사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가지는 주택으로서 어떤 가격에 대한 걱정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편안함에 걸맞는 장소, 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하죠. 이게 이제 좀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동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거주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면 비싼 집, 강이 보이는 집,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주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다양한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해양이나 지하를 활용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날 것이다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또 점점 집값이 올라가서 걱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문제,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집이 굉장히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집 내부에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요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과 딱히 다를 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저도 사실 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뭐 집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로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돌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한 학생이 이제 뭔가를 찾아왔어요. 이거 좋은 거 찾았다고. 미래의 주택 모습, 첨단 시설 갖춰.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미래 주택은 지금까지의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방은 주부의 가사 몇 년 뒤에 세워질 미래의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한 건설기술연구소가 내놓은 미래의 주택은 각종 첨단 시설에 갖춰지면서 주부의 가사 노동이 줄어들고 집에서도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가 이 미래의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미래 주택은 지금까지의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방은 주부의 가사 노동을 대폭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싱크대를 겸한 식탁이 거실을 향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수대를 앞으로 설치함으로써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그날의 식단은 물론 조리 방법까지 안내받게 됩니다. 원하시는 음식을 눌러만 주시면 그 음식의 재료와 방법이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빨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 세탁조 등이 모두 한 곳에 들어 있습니다. 청소는 집진관을 벽 속에 설치해 청소기에 모인 먼지를 자동으로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실내 공기도 자동 센서기에 따라 저절로 환기됩니다. 집에서도 회사처럼 똑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영상회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회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보화 빌딩이라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그런 버튼 하나로 천정에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거실이 금방 영화관으로 바뀝니다.
주거 수준의 그 질적 향상과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래형 실험주택을 짓게 되었고, 이런 주택은 경제성 때문에 당분간 실용화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5년 안에는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근. 28년 후인 2050년에 우리의 주거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기술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주거의 변화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통계학적인 인구학적인 측면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중에서 특히 가족의 변화, 가구의 변화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저출생 초고령 사회, 뭐 1인 가구, 이거는 뭐 예, 아주 대세가 됐고, 특히 이 대한가족이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같이 살고 있지만 각각 자기 방에서 개족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대한가족 문제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뭐 자기가 20년 후쯤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냐 이런 이제 과제를 내보라고 하면 90% 이상이 혼자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뭐 나중에 내가 쫓아가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랑 살 때 혼자 살긴 하지만 또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친구와 살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뭐 굉장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고민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 대한가족에 대한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는 결혼을 했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정부가 모든 정책을 이 결혼한 친구들을 우대해줘서 다 해줘. 그럼 되게 화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생활동반자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인과 혈연에 의한 가족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이 생활동반자법에 해당하는 이런 법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혼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기로 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의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이 생활동반자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활동반자에는 특히 반려동물도 들어가죠. 잘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 반려동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을 때 펫을 누르면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타고 이런 것들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거 선택 조건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사실 그 뉴스 클립에 나왔던 모 건설회사가 대우건설이에요. 그리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만든 회사가 피데스 개발, 여기 나오죠. 피데스 개발 주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주거 트렌드를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올해 굉장히 좀 주거 트렌드 쭉 발표하는데 한 2, 3년 전에는 주거의 전용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코로나의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벌크업 사이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훨씬 늘어난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이즈가 커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올인 룸,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뭐 올인 빌, 요거는 이제 마을 안에서 적어도 요 보행권 안에서 모든 걸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거 서비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엄청난 주거 서비스가 단지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문제인 단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공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개인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살 때 좀 그랬죠. 단지 안에 경로당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사실 생각해 보면 공공이 해야 될 건데 이걸 왜 단지가 다 주민들이 책임지고 하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벌크업 사이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집 한 평당 가격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집을 늘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지의 비밀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집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방식이 분명히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설계사무소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도 당연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금요일은 서너 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 됐고, 뭐 노동시간 유연제, 특히 미래학자들은 고용시대가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시공간 제약 탈피, 이건 뭐 우리 지금도 집에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에비테이션, 멀티 어드레스의 시대가 올 거고, 특히 공유의 시대, 스페이스 쉐어링, 타임 쉐어링이 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민등록 거주지에만 살지 않고 좀 먼 곳에, 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뭐 여기 멀티 에비테이션을 썼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별장 이런 데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인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 소멸의 작은 해결책이 또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집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구도 구독하는 시대예요. 이제 서서히 시작됐는데 아주 좀 프리미엄 가구들을 이렇게 저렴한 가게 구독하는 해서 이렇게 써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벌써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촌, 주말집, 금요일엔 시골집으로 퇴근합니다. 이런 브이로그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5도 이촌, 5일은 도시에, 2일은 시골에, 뭐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세컨하우스를 가지는 방법인데요. 저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가진다기보다는 얼떨결에 10명이 집 하나를 소유하는 이런 세컨하우스를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를 얼떨결에 또 가지게 돼서 또 이번에는 일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세컨하우스를 하나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야, 뭐 집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분의 2로 이제 집을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무르는 이런 지방에 가서 머무르는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스타트업으로 또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별장을 공유해주는 뭐 이런 방법들. 글쎄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시골의 집을 와디스 펀딩, 여러분들 와디스 펀딩 아시죠? 소액을 모아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갖고 서로 공유하는 건데, 심지어 집을 고치는 것도 와디스 펀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명한 스테이폴리오라고 하는 거, 요즘은 숙소를 뭐 호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들 스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여행보다는 어딘가에 머무르는 여행이면서 사실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집이 되는 이런 세상에 벌써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박 또는 농막, 이것도 뭐 굉장히 특히 최근에 성행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집을 구독하는 서비스가 이미 생겼더라고요. 어드레스를 발음을 이제 아도레스라고 발음을 해서 잠시 이렇게 약간의 노마드의 삶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미 IT 기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커뮤니티를 꽤 많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로암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구독, 뭐 별장 구독, 국내에도 주택 구독 서비스가 생기긴 했더라고요. 아직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변화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미래를 끄는 힘은 과연 뭔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면 이 안에서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보면 굉장히 연구거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걸 통해서 이제 미래 주거는 이런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 affordable. 우리가 사실 집을 가지기 굉장히 힘들죠. 가격이란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나에게 적합한 어떤 집,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가격, 뭐 이런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들이 어쨌든 생겨날 것이다. 그다음에 share, 공유하는 이런 문화들 굉장히 많이 퍼질 거고, 에코 프렌들리, 우리 지금 뭐 기후 위기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죠. 그다음에 플렉서블, 유연함, 그다음에 스타일리쉬, 자기의 취향을 반영하는, 이 오늘의 집 이런 게 왜 떴겠어요? 취향 반영, 취향 저격. 그다음에 건강함,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건강함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주거의 키워드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또 하나 집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빌리티의 변화입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데, 곧 택배가 드론으로 오고 드론 택시가 뭐 생기고, 이건 뭐 많이 얘기되고 있죠. 제가 이제 용산에 사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에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첫 반응이, 우리는 앞으로 택배를 드론으로 바뀐 글렀구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고, 또 하나는 도시명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세종시 같은 데는 이걸 일부, 상암에도 일부 이제 뭐 운영하고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젠더 관점에서 보면은 돌봄 노동에 많이 종사하는 여성들을 생각을 할 때, 이런 동네에서 저속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런 주행 셔틀 서비스가 생긴다면 굉장히 삶이 좀 편안하고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주거와 모빌리티가 결국 결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집에 있다가 오실 때 뭔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이런 모빌리티가 공유가 될지 뭐 자기가 소유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공간과 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이런 발표 준비도 할 수 있고, 뭐 미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재미있게도 집이 자동차가 집 안으로 가서 이렇게 부착되는 이런 방식을 예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동기기도 한데 문생동의 장윤교 소장님은 집에 핵심 플랫폼은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철썩 이렇게 들러붙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상했다는 얘기는 2050년에는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주로 이제 공간을 다루는 공부를 하시는 분일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할 곳은 뭐 설계사무소, 건설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가전을 만드는 전자회사 또는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림은 르노와 현대자동차에서 내고 있는 그 스마트 주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 특히 모빌리티가 우리의 주거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전자회사에서 사실 저한테 한번 찾아온 적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 주거에다가 결합시킬 건가. 단순히 우리 이때까지는 뭐 냉장고 사고 뭐 이게 세탁기 사고 따로 생각했지만, 요즘 어때? 비스포크라는 거, 뭐 LG 시그니처 이런 거 가지고 뭐 벽면 전체를 이렇게 이미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LED 판이 벽 하나를 전부 차지하면서 색깔도 바꾸고, 우리 옛날에 포인트 벽지 이렇게 갖다 발랐듯이 한 면이 우리 기분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뭐 오늘은 좀 어떻게 바다를 한번 좀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그건 분명히 성큼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고유만의 영역은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도요타에서 만들고 있는 우븐 시트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의 어떤 도요타가 공장이 들어있던 데가 이제 공장이 폐쇄되는데, 여기에 그 BIG 잘 아시죠? 비아크 인겔스가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함께 우븐 시트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건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자율주행 셔틀처럼 저속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가지고 보행자와 어떻게 안전하게 혼용돼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예요. 그래서 아마 도요타가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 작은 도시를 만들면서 그것들을 실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장이 폐쇄되면 사실 지역이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소멸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첨단 스마트홈을 통해서 안전하게 어쨌든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이 네옴시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옛날에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네옴시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보내주고 났더니 이게 너무너무 뜬 거죠. 170km 서울 강릉 거리를 롯데타워가 쫙 열거되는 이런 도시들이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하냐, 실현 가능, 성공보다도 실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글쎄요. 여기서도 뭐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건 뭐 실현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우려들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도시를 수직으로 세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의 주거 환경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골목을 수직으로 세운 적층한 아파트,
사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빨라지면서 사실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 공동체가 많이 붕괴된 데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아무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도시, 좋은 거주지가 될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들더라고요. 한번 이건 두고 볼 일이죠. 이거는 작가의 작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화성에 집 짓는 거 이것도 사실 뭐 어떤 한켠에서는 또 뭐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미래를 대비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앞에 했던 얘기들은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전문가로서, 리더로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건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함께 겪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좀 더 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유토피아인가요? 디스토피아인가요? 꿈꾸는 미래는 당연히 유토피아적인, 뭐 거기에 완전히 갈 수는 없지만 유토피아적인 그런 삶을 꿈꾸시겠죠. 전문가로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는가를 볼 때 이게 이제 우리 매체들 오래전부터 미래를 예측할 때 나왔던 것들인데요. 여기 이제 멋진 신세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1984 또는 많은 소위 우리가 SF 영화라고 하는 것들,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또는 만화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실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디스토피아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소위 교육 많이 받고 많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찬란한 미래, 핑크빛 미래만을 꿈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안감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저렇게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릴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든 생각은 약간 과잉 감지 편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인류는 우리가 위험에 감지하는 능력은 수렵 채취 시대 때 워낙 그게 때부터 우리 유전자에 굉장히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은 높이인데 위를 바라보는 높이와 아래를 바라보는 높이를 인지하는 게 되게 다르다 그래요. 아래를 훨씬 깊게 인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떨어지면 훨씬 위험하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우리 유전자에 이렇게 오랜 기간 박혀 있는 건데 그런 위험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위험은 수만 년 이어져 왔던 위험과는 굉장히 다른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가 이제 보통 근대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위험은 채 우리 유전자에 새겨지지 못했던 위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험은 결국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경고를 울려주고 대비를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과잉 감지의 편향이라든가 거짓 양성 오류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벨이 사실 불이 안 났는데 약간 예민하게 해서 뭐 이 벨이 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안 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여유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저희가 최근에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막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을 잘한 사람이 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그럴 텐데 그런 칭찬을 잘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이런데 사실은 상류로 가야 된다. 상류로 가서 이걸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도시와 건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제도 이제 조정구 선생님 얘기할 때 뭐 삶을 담는 그릇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는 업스트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업스트림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조금만 더 위기에 민감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질 거다. 우리 미래가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 거주 환경의 위기. 물론 이게 뭐 거주 환경의 위기야, 우리 뭐 사회의 위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팬데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실 우리 세상에 전쟁이란 게 뭐 약간 국지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체제에 의한 리스크, 뭐 기후 위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동체 해체, 사회적 관계망 붕괴 뭐 이런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1년에 2만 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2030의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들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독사, 특히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사태를 통해서 디지털 사회의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 신뢰의 위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 굉장히 위험의 사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예민해서 느끼는지 몰라도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담대한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비관주의자 되기? 실제로 이 비관주의가 되라라기보다는 위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에 우리 뭐 재난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주인공에게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결국 뭐 그런 사람이 결국 주인공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래서 테크노크라시, 오늘 얘기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삶의 인프라를 만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를 변수로 놓지 말고 좀 상수로 놓고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뚜렷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회복. 이건 모두가 우리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뭐 설계해오면은 한 단어의 반 정도는 커뮤니티 얘기를 해요. 근데 공간만 있다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슨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주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더 열심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위기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는 거, 제로 에너지 주택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자급자족. 자급자족. 이거는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사실 라이더들에 의존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라이더들마저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베란다에 텃밭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농지들을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빌 게이츠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가장 천병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세계의 기후위기, 그래서 식량위기를,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당장 내 먹거리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뭐 닭이라도 한 마리 키워야 되나? 단백질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하여튼 미래 주거에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부엌을 살리자. 사실 근대 사회에서 점점 부엌이 쪼그라들었죠. 여기 도현정 쌤도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부엌의 역할, 결국 집의 핵심은 부엌이고 아무리 배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눠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또 다양한 선택지의 확보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대세는 도시에 살 거고 아파트에 살 거고 바쁘게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선택지를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요. 정원 뭐 텃밭 실내 경작 독일에는 아시죠? 작은 도시 농업 뭐 클라인가르텐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제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는 뭐 바로 집 옆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텃밭이 좋은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낯선 사람들이 가까워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텃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동시에 나눔을 실천하는 조그만 텃밭만 해도 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텃밭하는 주변 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뭘 많이 얻어먹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거다. 단순한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LG에서 이번에 티움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건 뭐 전기를 써야 되니까 뭐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부산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죠. 헤비타트에서 발표한 기후 위기에서 수면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발표는 했는데 세빛둥둥의 덩어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좀 두고 볼 일이지만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이거를 이제 실현한 데가 있어요. 스쿤십이라고도 하고 스쿤칩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한 40여 세대의 가구가 완전히 스마트 에너지 자급자족이죠. 살고 있는 이런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청정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그리드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쉐어하고 또 이런 자기들이 모은 자료들을 오픈 소스로 다 개방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이미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덜란드는 아무래도 수면이 높은 곳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고 또 하나 이제 올해 있었죠. 하우스 비전 코리아 여기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여기 다녀오면서 든 생각이 이게 이제 이번에 주제가 농이었잖아요. 농업 솔루션 스타트업을 하는 이 만나 CEO라는 데를 기반으로 해서 이곳이 이 안에 로컬이 있고 마을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또 쉼터가 있고 거기다가 문화까지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대안이죠. 우리 도시가 다 이렇게 바뀔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젊은 세대가 자신의 생태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분산형 동료 시민 정치에 조금씩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이런 글을 읽게 됐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 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사실 나의 삶을 의탁해야 되겠다.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세대, 제 세대는 이 회장님, 주학 회장님과 비슷한 이 세대인데 우리는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뿌리 깊은 틀을 벗어날 수 없는데 지금 이미 젊은이들은 나면서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교육들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계도 젊은 건축가들이 너무 잘하거든요. 유전자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끼리의 이런 동료 시민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만나 CEO 거기서도 보여줄 수 있고 요즘 보면은 그 청년 공동체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곳의 움직임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삶, 내가 이제 뭐 어쨌든 초고령 사회라 그러고 앞으로도 뭐 살 날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나의 미래의 집, 나의 미래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뭘 여기 와서 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응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연결 사회의 어떤 조금 기술적인 이런 뭔가 멋진 걸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좀 미흡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민감하고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멋진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